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기각될 경우 경찰의 수사 동력이 더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대장동 재판에선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러 수사 소식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특수본 상황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신청하기로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세월호 사건에서 1, 2, 3 정장이었던 김경일 경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출동했던 1, 2, 3 정장의 김경일 경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수사도 받고 기소가 됐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김경일 경위밖에 없습니다. 김경일 경위의 포지션이 지금은 이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입니다. 근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세월호 수사의 전례를 보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의 우려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완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미 증거나 진술 같은 경우가 최대한 모아진 상황에서 다시 보완 수사해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는 게 여기서 또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결국 법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수사는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추가적으로 받을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 재영장 청구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또 수사도 지금 제대로 못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도 대통령께서 뚝이 무너진다 이런 정치적 표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미 수사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집니다만 꼬리조차도 자르지 못한 그런 수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떤 책임 회피성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또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기각이 된다면 또다시 기각이 된다면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사라는 게 단순히 이제 구속한 이후의 수사만 수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수사가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소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또 법원에서 명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로서의 데이터들은 다 남아 있고 그리고 수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하는 그런 여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경찰이 자기 식구인 경찰을 수사하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발생한 부분인데 어느 단계에서는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가서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검찰로 어느 정도 사건이 넘어가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 지금 여당에서도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다시 넘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 대형 참사를 막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수사도 제대로 못했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경찰 수사가 무능해서 그렇다. 검찰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경찰을 지휘하는 분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검수완박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야당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에서도 1, 2, 3 정경 한 명 형사 책임지고 끝났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도 지금은 이임재 서장마저도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나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요. 장제원 의원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검수완박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야당의 책임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이태원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만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무책임하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호 사건하고 그 이태원 참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태원 참사는 사건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시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중에 이제 동일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살아계신 분들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일응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어서 이제 그 법원이 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중대성은 법원 스스로도 당연히 뭐 이해하고 있고요. 그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몰라가지고 이런 구속영장 기각이나 이렇게 그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심리하고 질문하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세월호 사건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조금 보자면 이거를 단순히 이제 무책임한 수사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도 법과 제도가 없어서 매뉴얼이 없어서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무능했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무능은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휴가 갔었고 서울청장은 전화 연락이 안 됐었고 112 상황실장은 유미진 상황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유미진 이런 상황관리관도 결국에는 관행적으로 자기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몰랐고 무능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일선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휘부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아니면 또 기각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이번 이임재 전 서장의 신병 처리 결과가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뭐 박형 구청장이나 최성범 서장 같은 경우에 뭐 구속영장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다른 분들은 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보다는 더 뭐랄까 이게 책임의 그 가까움이 좀 덜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책임이 작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현장에서 조금 한 발은 더 그 이임재 서장에 비해서는 더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한 수사로 전환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미진 총경은 오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병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유미진 총경 같은 경우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2 상황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대처를 안 했을 때에는 뭐 고의적인 직무유기라든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서울청 내에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무실에 있었던 것들이 관행적으로 당직 관리관들이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112 상황실을 관리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구속의 필요성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최성범 소방서장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현장에서 위기 관리 대처를 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2단계 발령이 늦어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좀 처벌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뭐 서울경찰청장이나 뭐 경찰청장 등은 어떤 수뇌부에게 따져 묻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는 특수본 출범 당시부터 뭐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입장에서도 윗선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적인 사법 관계와 관련한 책임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무적인 책임 문제도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무능하다 그러면 그 무능함이 만들어진 어찌 보면 제도적 허점 또는 이제 그 자리 각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무능함을 방기한 문제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종합돼 가지고 그게 하나의 정무적인 책임이라고 저희가 통칭하는 현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를 하다 보면 결코 이제 뭐 사실관계가 은폐되거나 그런 류의 수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류미진 총경이 뭐 진술을 하고 물론 그 진술 자체도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도 이게 덮이기보다는 드러나게 해서 그런 어찌 보면 무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꼭 사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윗선 수사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윗선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 성수대교 참사 때는 서울시 국장까지도 함께 처벌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리를 건설하면서 그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휴가 가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해서 시위를 막고 나서 퇴근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연락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무능했다 또는 시스템이 잘못됐다.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이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이고 업무상 과실은 과실이 필요한데 자신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 성수대교 참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인정했던 것과는 다른 지금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법적 책임도 어려운데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련해서 검찰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양상인데 일단 남욱 변호사를 좀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을 때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의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남욱과 김만배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어긋나는 부분에서 일부 이제 그 김만배 측에서 남욱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신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 쌍방간에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변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진상과 김만배가 이렇게 같은 한 통 속으로 그 증거 관계가 검찰에서 일어나는 증거 제출까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김만배의 진술이 오히려 남욱의 진술에 비해서 더 믿기 어려운 그런 신뢰도가 낮은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욱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김만배와 정진상 사이에서 오고 갔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진상 실장 측은 이거 뭐 거짓말이다. 당시 김만배 씨와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또 들었다예요. 항상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이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정진석, 유동규 또는 김용 본부장과 연결을 지으면서 돈거래를 했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기는 김만배로부터 소극적으로 들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은 없다라고 계속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남욱 진술만 가지고 어떤 심증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건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남욱, 김만배 모든 피의자들의 진술들과 증거들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되지 남욱의 어떤 전략적 선택,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남욱 같은 경우도 천화동인에서 한 7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김만배 씨는 1호니까 한 1,200억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만약에 700억을 준다고 했으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돈으로 따지면 남욱의 주장에 의하면 또 남욱 씨가 몸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욱 씨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하기 어려운 진술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저희가 남욱 변호사 진술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녹취록과 대장동 자료 등을 건넸다는 걸 들었다. 이것도 뭐 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파장이 계속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남욱의 진술을 이제 그 들었다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이 지금 진술만 하더라도 남욱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그 이낙연 대표 측에 녹취록과 대장동 자료를 넘겼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와 공판 단계가 각 그 범죄인들마다 시기가 달라가지고 지금은 남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는 아무도 지금 체킹을 안 하고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내가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할 건지, 정영학 회계사가 내가 자료를 넘겼다라고 할 건지. 근데 정영학 회계사는 그 전에 녹취록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그 진행했던 모든 내용들을 통화 녹음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통화 녹음을 해서 검찰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안이 나중에 이제 그 책임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 수사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 가지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이제 남욱의 진술이라는 게 신빙성이 깨지는 진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 이 내용들을 넘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정영학 회계사가 일단은 부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그 기점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가 서로 이제 그 대선 후보를 놓고 경선 다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호남에서 경선하고 있는 가장 이제 그 치열한 순간에 이 내용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그 이것이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경위를 거쳐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은 사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남욱의 진술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정영학 회계사가 글쎄요, 뭐 이거 남욱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정영학 씨가 이걸 이낙연 대표 측에 윤영찬 의원을 통해서 전달했다. 녹취록과 대장동 사건 기록을 전달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전달한 것.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민주당 내부의 싸움에서 원인이 된 것이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뭐 정치 탄압을 위한 수사가 아니다. 남욱 자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영찬 의원한테 대장동 사건 자료 줬다고 그래서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남욱 변호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측과 이재명 측에 대해서 뭐 싸움을 하라라고 싸움을 거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뭐 싸울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 내용 증명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모 씨에게 42억을
빌렸는데 빌리면서 인허가 로비와 이재명 측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 중에 한 4억 정도가 전달됐다고 하면 38억은 거짓말해서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38억이 어디 갔냐도 남욱이가 밝혀야 돼요. 근데 밝히지 않는다면 돈을 준 이모 씨에 대한 사기가 되거나 또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이 되는데 이 돈을 이재명 측에 줬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 참석해서 검찰을 향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남욱의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인가, 또 연기도 연출도 형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남욱의 이제 이낙연 측에 그 자료를 넘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그 이낙연 측에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외부에 유출을 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 전형적인 내부 분열이죠. 당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게 물론 이제 그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 특까지 올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은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걸 부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체포동의안이 부결을 하려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그 동의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 나름의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도 한 40석 이상이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정치 지형 내에서 분열이라고 한다면 그 분열의 상대 쪽에 있는 그 의원들은 떨어져 나가고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워진 방어권 행사를 사전에 막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뭐 남욱의 의견이 사실이라 그러면 야당 탄압이 아니죠. 근데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그 단순히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문제로 봐달라는 그런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굉장히 강하게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또 이재명 다운길을 걷겠다 이렇게 밝혔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나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진실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검찰이 연기 지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십수년간 얘기했는데 CR도 안 먹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법정에서도 CR도 안 먹히더라 이 말은 진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언론과 법정에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게 CR이 너무 잘 먹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모순되는 진술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CR이 잘 먹혔는데 이게 다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욱 변호사의 말은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연기 지도를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는 것 같고 실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뭐 이랬다더라라고 진술을 했을 때 남욱 변호사한테 검찰이 또 다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동규 씨가 이랬다더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건데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다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가 기억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술이 왜곡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 증언이 계속 김만배 씨하고 왜곡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체포동의안 하시는데 아직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얘기는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러 수사 소식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